11월 11일 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지난 2년 6개월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조기 레임덕으로 통치 불능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제도 개선을 위해 내세웠던 방안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총선 직전에 발표돼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정작 선거 후 차일피일 미뤄져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 방산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국내 방산업계의 주요 기업들이 올해 3분기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보였습니다. 중동과 유럽, 미국 등 추가 수주까지 기대되는 가운데 올해 기록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됩니다. 세계 최초로 골관절염 근본적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국내 제약사들의 혁신적인 연구 개발과 임상 성과는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특검 관련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독소 조항을 줄인 수정안을 제출해 이번엔 여권에서도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수렴하며 연일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요. 조기 레임덕으로 통치 불가능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용, 박진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0일 임기 반환점에 조기 레임덕 위기를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 6개월간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만 해도 50%대의 견고한 지지율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취임한 후 한 달 만인 6월에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고 급기야 7월 말에는 30% 선마저 무너지면서 20%대 후반으로 하락했습니다. 2024년 여권의 4월 총선 패배 이후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빠지면서 20%대로 굳어졌습니다. 9월 초부터 시작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정황이 담긴 육성이 공개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선마저 붕괴되면서 10%대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수렴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연이은 지지율 하락으로 사실상 통치불능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6개월을 맞으면서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집권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립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전국에서 다사다난했던 혼돈의 시간이었다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우선 정치 분야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한 당정 갈등을 비롯해 잦은 거부권 사용으로 입법기관 무력화 등 민주주의 퇴행으로 요약됩니다. 외교 분야도 이념 외교, 진영 외교만 외치다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는 평가입니다. 경제 분야 역시 물가 수출 지표에선 긍정적 성적표를 보이나 2년 연속 세수 결손, 내수 부진 등 뒷걸음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점수에 혹평을 가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 야당과의 협치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소통과 협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계속해서 임기 반환점을 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윤 정부는 가치 외교를 표방하면서 그간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에만 초점을 맞춘 편향 외교를 펼쳤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고 압박 수위만 높인 결과 9.19 남북 군사합의는 폐기됐고 북한과 러시아가 결속을 강화해 군사 공조가 현실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됐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한동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주요 일지를 되짚어봤습니다. 2022년 9월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춘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기시다 총리만 12번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물컵 반잔을 아직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을 중시한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북중러가 결속을 강화했고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이 고착화됐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에 나섰고 군사 공조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3차 세계대전 위협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릇된 편향 외교가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한반도는 예측 불허 상태에 놓일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화를 단절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패싱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이 자칫 한반도의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정부가 자본시장제도 개선을 위해 내세웠던 방안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활용 금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등인데요. 일부는 총선 직전에 발표돼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정작 선거 후에는 차일피일 미뤄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재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내세웠던 방안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활용 금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등입니다. 이들 방안은 쪼개기 상장 이슈, 코리아 디스카운트 밸류업 등을 배경으로 정부가 추진 의사를 내비쳤던 대책이었습니다. 일부는 총선 직전에 발표돼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정작 선거 후 차일피일 미뤄져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총선 전에 발표됐는데 지난 6월 초 입법 예고 후 5개월이 지났는데도 무소식입니다. 정부는 3분기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약속된 시일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방안도 야당에서 발의하자 여당이 반발합니다. 의무 공개 매수도 정부가 국정과제 때부터 밸류업까지 발표한 이후 진척된 게 없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기로 전환되면서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면 대출금리는 올라가면서 예대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대금리 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은행들은 연이어 수신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가계대출 관리 명목으로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리거나 높게 유지되면서 예대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하면서 시장금리는 더 하락할 전망입니다. 보통 금리 인하기에는 은행의 그런 이나 예대마진 같은 게 줄어든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죠. 은행권은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당국 비판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예대금리차 확대는 신규로 내주는 대출 기준이고 기존 대출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금리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서 한국 산업계가 바빠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반도체 지원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재계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맥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서 한국 산업계의 인맥도 관심을 모읍니다. 재계에서는 유진 한경협 회장이 트럼프 측 인사들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친분도 있습니다. 김승현 하나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도 트럼프 측근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으로 반도체 산업의 향배도 주목됩니다. 반도체 지원법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대중국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시각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정부가 고양시 대곡 역세권 등 수도권 4곳의 그린벨트 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해당 구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대곡 역세권이 포함된 고양시 주민들은 그린벨트 지역 개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배드타운화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정부가 고양시 대곡 역세권 등 수도권 4곳의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중 대곡 역세권은 그린벨트 해제로 또 다른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고양시의 배드타운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99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고양시 대곡 역세권은 4곳의 그린벨트 해제 구역 중 서초 서리풀지구 다음으로 큽니다. 대곡역 주변의 광활한 그린벨트 구역은 그동안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대곡역은 서울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4개 역이 지나는 환승역에 올해 말 GTX-A 대곡역도 완공 예정이라 서울, 경기, 서북부 철도교통의 요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인근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족 기능이 부족한 고양시는 서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또 다른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밸브 하나 통해서 나가야 되는 기업들도 사실 못 들어오죠. 여기가 지금 개발된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 공공주택을 넣는데 어떻게 할 건지. 고양시의 배드타운화를 늦추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근 교통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교통망이라도 최대한 촘촘하게 GTX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신분당선도 연결되고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야죠. 한편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런 고양시에 대한 평가를 의식한 듯 5일 합동 브리핑에서 대곡 역세권을 첨단 산업 업무시설과 환승 체계가 융합된 자족 특화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곡 역세권 개발이 고양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국내 방산업계 주요 기업들이 올해 3분기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보였습니다. 중동과 유럽, 미국 등 추가 수주까지 기대되는 가운데 올해 기록적인 실적 전망이 예상됩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국내 방산업계의 주요 기업들이 올해 3분기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보였습니다. LIG 넥스원은 8일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7,403억 원, 영업이익은 5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8%,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LIG 넥스원은 3분기 기준 수주잔고 18조 3,904억 원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분기 영업이익 4,7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 방산 수주 잔고는 29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수출과 내수 비율은 각각 69%, 31%로 수출 증대 효과가 큰 상황입니다. 현대로템도 3분기 영업이익 1,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4% 올랐습니다. 현대로템의 3분기 기준 수주잔고 역시 18조 9,933억 원으로 매분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이의 3분기 영업이익은 76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수주잔고 역시 22조 4천억 원으로 넉넉한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3분기 양호한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온도차는 감지됐습니다. 카카오는 총수 구속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네이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상대적으로 빛이 바랜 모습인데요. 양사는 모두 AI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배덕훈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소 엇갈린 3분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카카오는 총수 구속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네이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다소 빛이 발했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2조 7,156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8.2% 늘어난 5,253억 원입니다. 카카오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1조 9,215억 원인데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 늘어난 1,30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사의 실적은 콘텐츠가 갈랐습니다. 네이버는 일본 라인만가의 호조로 콘텐츠 부문 실적이 성장한 반면 카카오는 뮤직과 스토리 부문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두 향후 성장 동력으로 AI를 꼽았는데요. 네이버는 내년 더욱 고도화된 AI 검색 기능을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폭넓은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의도와 맥락을 더 잘 이해하여 검색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쉽게 요약해줄 AI 브리핑 기능을 내년 모바일 통합 검색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카카오는 AI 대화형 플랫폼 카나나를 필두로 AI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성장 동력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카나나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내에서도 AI를 접목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들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면서 이용자와 파트너에게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통신 3사가 통신 부문에서 매출 확대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높은 5G 가입자 비중을 70% 넘게 확보했고 기가 인터넷 가입자도 늘어났습니다. 통신 3사는 통신 부문에서 키운 체력을 근간으로 신사업인 인공지능으로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통신 3사가 통신 부문에서 매출 확대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높은 5G 가입자 비중을 70% 넘게 확보했고 기가 인터넷 가입자도 늘어났습니다. SK텔레콤의 3분기 이동통신 매출은 2조 6,2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1조 원 중반대를 기록하며 2%대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인터넷 매출은 KT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에서 6%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통신 부문 매출 규모 유지에도 마케팅비는 감소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통신 3사는 통신 부문 실적을 바탕으로 AI로 전환 본격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30년까지 AI 매출 비중 35%를 목표로 걸었고 KT는 2028년까지 기존 대비 AI 매출 3배 확대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퍼스널 AI 에이전트 시장 공략에 나서며 B2B 사업 육성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삼성전자를 기본 자산으로 하는 주가 연계증권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이 깨진다면 ELS 손실 규모도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상품은 손실 기준선이 낮고 회복 기회도 남아있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신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ELS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상품은 7만 원대로 올라서지 못하면 손실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ELS 규모는 3,231억 원에 달합니다. 공모형 ELS 중에서는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했거나 손실 기준선에 근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하나증권이 발행한 삼성전자 ELS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손실이 불가피하고 한화, 유안타증권이 발행한 ELS 중에도 녹인 구간이 5만 원대로 형성된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실 확정되지 않는 거예요. 올해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후 투자자들은 ELS 손실 발생 가능성에 매우 예민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손실 위험이 커진 ELS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수 추종에서 벗어나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 유망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거나 우선주 비중을 높이는 등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내세운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 신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산운용사들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신한 밸류업 인덱스 알파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2006년 출시된 상품을 밸류업 지수 발표에 맞춰 리모델링한 건데요. 밸류업 지수 내 투자 비중을 자체 조정하고 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편입이 예상되는 기업도 선제적으로 발굴해 투자하던 펀드입니다. 이미 출시된 밸류업 ETF 중 액티브형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기초지수 변동률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패시브형과 달리 액티브형은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선택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한 차기 지수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세계 최초로 골관절염 근본적 치료적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스텐바이오의 세계 최초 줄기세포 기반 골관절염 치료제는 식약처로부터 오스카의 임상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국내 제약사들의 현황을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골관절염 근본적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오스카 임상 1, 2A상 시험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이 개발하고 있는 오스카는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기반 골관절염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근골격계 전문 제약사인 유영제약과 14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풍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후보 물질은 경증 및 중등증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시험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풍제약은 기존 3세대 골관절염 치료제보다 초기 통증 완화 효과가 우수한 4세대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듀셀 바이오는 골관절염 인공 혈소판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듀셀 바이오는 인공 혈소판을 손상된 연골세포와 골관절염 동물 모델에 적용해 통증 경감, 항염증 및 연골 재생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성 시험 및 동물 시험을 통해 인공 혈소판의 안전성과 조직 재생 효과를 가진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 글로벌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디어유가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과 제휴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디어유는 로열티 수취 방식으로만 높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신상민 기자입니다. 디어유가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텐센트와 제휴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디어유는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QQ 뮤직 내 버블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텐센트 그룹은 QQ 뮤직 외에도 푸우 뮤직, 푸거우 뮤직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음악 플랫폼 유저만 약 8만 명입니다. 증권가는 QQ 뮤직 서비스를 계기로 신규 유료 가입자가 증가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진출을 위해 기존 한국 아티스트가 버블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유의미한 실적 성장 흐름이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12월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야의정 협의체지만 야당도 없고 실질적인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도 빠졌습니다. 의제 제한 없이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해당 협의체 출범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입니다. 8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아 정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